아, 모음을 해서. 예, 지난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요거, 오늘 할 얘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 뭐냐,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르네상스 시대가 미술이라는 게 신에게 봉사하는 시대였다가 이제 그 신에게 봉사하던 시대가 저물고 그 미술 양식이 바로크라고 해가지고 귀족들, 왕족들한테 봉사하던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18세기,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사회가 붕괴되면서 화가들이 이제 더 이상 신이나 왕에게 봉사하지 않고 일반 민중을 그리기 시작하고 일반인들을 그리고 자기 자화상도 그리고 그랬다고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미술의 양식도 과거의 그림들 이렇게 신을 그리는 방식들 전형적인 거 스탠다드한 거 아주 이상화되어 있는 그림을 벗어나서 새로운 양식을 막 추구하는데 그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일본 파나였습니다. 일본 파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고우 같은 사람들이 그림을 막 제 마음대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개발, 세발, 막 누가 애기가 그린 것처럼 엉망으로 그리는데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다가 이제 점점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후에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빚을 못 받죠. 이 사람들 끝까지 안 좋으니까요. 죽을 때까지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한참 이후에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인상파라고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복권시킨다 그럴까요? 그리고 전통적인 미술 방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네 같은 사람도 등장하고요. 마네 같은 사람은 그 기존의 그, 그 프랑스 귀족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도 당대에는 욕을 많이 먹다가 그렇지만 지금은 또 제일 훌륭한 인상파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미술가들이라는 건 미술가란 항상 살아생전에 힘들고 막 괴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막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건 다 근대 화가들 이야기고 과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네 같은 사람은 찰나를 그리는 화가, 뭐 빛의 화가라고 부르지만 빛이라는 게 아주 순간적으로 계속 변해 나가는 그 빛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림이라는 게 막 3년씩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 사람은 2시간, 3시간 만에 나가서 대충 이 사람들 그 기존의 미술가들, 화랑가에서 보기에는 스케치도 아닌 겁니다. 밑그림만 대충 그렸는데 이 사람은 그림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하늘이라는 건 파래야 되는데 빨간색, 노란색 지 마음대로 갖다 바르고 이게 실제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들도 막 등장하고 이 사람들을 몽땅 묶어서 그냥 인상파라고 부릅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서로 공통된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린 사람들이 인상파가고 그리고 1800년대 말에는 드디어 미술이 밖으로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살롱전, 프랑스의 살롱전에 반대해가지고 가난한 작가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림을 이제 길거리에다 깔아놓고 파는 겁니다. 돈 참가비만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와서 그림을 전시하고 파는데 이때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이제 쇠라, 루소, 로트렉, 고호, 모딜리아니 등 인상파가들이 다 참여했다.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엔 아마 망나니들이었을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히피족?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작가들입니다.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어디 가서 화가라고 명함도 내밀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생활도 방탕하고, 막 엉망진창이었고, 끝이 안 좋았던 작가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예. 이게 180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던 이유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산업혁명 진행되고, 유럽이 너무너무 잘 살 때, 흥청망청할 때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막 유럽에서 식민지로 막 넘어가서 즐겁게 살던 시절입니다. 이 로테렉 같은 사람은 귀족인데도 귀족의 신분을 망각하고 술집에 들어가서 창녀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그 순수해야 될 미술화가들이,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 밝히지도 않고, 지금도 순수 미술, 응용 미술 그렇게 나뉘거든요. 순수 미술이라는 건 고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작가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옛날의 화가들이 다 신을 그리고 왕을 그리고
높은 이상과 도덕과 계몽 뭐 이렇게 반듯한 것만을 그렸다면 이 사람들은 상업 미술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상업 미술가라는 말에는 이제 천박하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천박한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팔았지만 그 이전에는 왕하고 계약을 하거나 뭐 교황하고 계약을 해서 뭔가 신성한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이때부터 작가들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기 이 시대 작가들을 또 낭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음악에서 낭만파가 베토벤 이런 사람들인가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 음악들 보면은 궁중음악들이 되게 지루하고 잔잔하게 가는데 항상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잔잔하게 들어가다가 발랄하다가 뭐 이렇게 쭉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대 가면은 이제 음악가들이 음악을 지 마음대로 만든다고 할까요? 감정을 막 쏟아내고 음악을 쓰는데 이렇게 룰이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 음악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됐죠. 이렇게 음악을 써가지고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 시대 음악가들도 되게 가난하고 끝에 안 좋게 죽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도 비참하고 베토벤도 모차르트 비참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은 확실히 비참했죠. 이렇게 이 시대 화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인 사람들, 이렇게 세상을 항상 아름답게 보고 막 즐겁게 사는 사람들인데 기존의 그 화가들의 임무, 기존의 그 신분 체계, 룰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유지시키던 그런 그 자기들의 그 역할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림들을 그린다.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로트렉은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카바레에서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그림이 저급하게 길거리에 전봇대에 막 나붙기 시작하는 시대가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때 고객 말씀드리면서 아주 태폐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당시가 또 1800년대 후반이 저기 그 종말론이 한참 행행하던 때입니다. 유럽이 너무 돈이 많고 흥청망청하고 식민지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먹고 살던 시대였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식민지에 나가서 이렇게 그 뭐냐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예술이나 찾고 있고요. 여유를 부린다 그럽니까? 그 지금의 그 중산층들이 가진 고급 문화들 그 노상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그런 여유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발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지 않다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막 식민지 나가서 이게 타이티섬 앞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애들을 데리고 놀았지요. 그러면서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처참한 모습을 안 보고 아주 낭만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막 건강하고 그 야성미, 야수, 짐승 같은 미를 발견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인데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원색을 갖다 바르면서 자연과 인간을 막 한데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이 원주민들, 토속민들을 그냥 야만인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남성은 굉장히 근대화되어 있고 이 그 반대로 식민지 시대의 여성들 우리나라 조선도 대충 이런 식으로 늘 묘사됐었는데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조선에 오면 그 기생들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조선은 야만적이고 나약하고 여성의 모습을 계속 하얀 백색 저고리만 입고 다닌다 뭐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비췄는데 이 시대 화가들도 내나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시대 18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전반에 쭉 나왔던 미술가들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인상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반듯하고 감동을 주던 그림에서 개판으로 바뀌었다 싶으면 대충 18세기 1800년대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18세기는 1700년대고 19세기입니다. 이때 1800년대 그림들이 대충 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1800년 중반 영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5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이전 시대에 막 왕하고 의회하고 싸움할 때 의회에 질질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그 끌려다니다가 빅토리아가 상업 중상주의 정책 이거 제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스페인 해군 물리치고 세계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저기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 왕들이 항상 그 세금에 질질 끌려다녔다면 이 빅토리아 여왕은 스스로 세금을 만들어내면서 강한 영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도 성공하면서 모직물들 많이 찍어가지고 인도에 갖다 팔고 인도같이 큰 땅덩어리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였고 세 가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또 잘 나가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도 아프리카 쪽을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고 인도는 영국 쪽 지배하고 막 세계 식민지 쟁탈전을 벌일 때고 이때 1900년대까지 해가지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진 전 세계의 땅이 80% 가까이가 유럽이 다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 영국이 이제 요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이드 파크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습니다. 대충 아실 텐데요. 이거 그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부릅니다. 1851년, 1851년에 하이드 파크에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지시해가지고 수정궁을 짓는데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딱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하고 시민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던 시대라서요. 서로 내가 식민지가 더 많고 더 잘 나간다고 막 힘자랑하고 있을 텐데 이 영국에서는 그 루브르 박물관 보고 루브르 궁이죠. 루브르 궁전보다 조금 더 큰 수정궁을 짓습니다. 근데 수정궁을 지었는데 종래 과거에 짓던 건축은 당연히 돌 깨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높이 지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건물은 처음으로 조셉 팍스톤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철골과 유리로 건물을 짓습니다. 이 철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철이라는 건 국력을 나타냅니다. 당시까지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코르크를 이용해서 재련소, 철광로를 만들고 포스코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고 쇠를 녹여서 기차도 만들고 레일도 깔고 거대한 배도 만들고 이 쇠라는 건 그 당시에까지 최첨단 과학 기술이고 그 국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쇠를 가지고 저기 그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궁보다 더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건 또 유리입니다. 판유리를 만들어서 끼웠는데 유리라는 것도 이때 당시에는 국력의 상징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거기 저기 그 어디냐 파리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진 어디가 여기 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파리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이제 국력 이게 당시에 철이라는 게 국력을 상징하니까 파리에서도 자기들도 질 수 없으니까 그 아주 조금 지나서 파리에서도 파리 만국 박람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에펠탑이 이때 등장한 겁니다. 1880년대요. 영국이 훨씬 빨랐죠. 영국은 1851년이고 이건 1889년이네요. 한참 뒤입니다. 쇠를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버립니다. 이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세계 최대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큰 건물, 세계 최고로 제일 높은 건물. 이걸 짓는 이유가 자기들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 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건 세계를 제패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건 당시에 건물들은 다 보면 고전시대 건물입니다. 고전시대라는 게 저기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건물인데 입구에만 이렇게 쇠로 그 탑을 올립니다. 근데 그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짓는데 그 구스타프 에펠이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자유의 신상을 그 만들었던 사람이라고요. 자유의 신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미국 독립을 기념해가지고 그 석상을 만들어 줬는데 안에 뼈대를 이렇게 쇠로 만들었나 봅니다. 그걸 만들 때 이 구스타프 에펠이 그 자유의 신상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시대에 배에 싣고 미국에 가가지고 조립을 해줍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졸지에 프랑스는 망했죠. 그 국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만들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 이거 1881년 얘기입니다. 이 시대부터 이제 쇠라는 게 이 그 유럽 사회에서 미술의 주 재료로 등장합니다. 쇠라는 건 이제 최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51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저기 예, 이게 5천 개의 철제 기둥과 30만 장의 유리로 만들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가지고 이 궁에서 와, 내 생애 최고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여기는 지금 그 건물도 건물이지만요. 이게 디자인사에서 역사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사건, 디자인의 출발점을 대충 영국에서는 이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궁으로. 그 이유가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속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요즘 말하는 엑스포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게 전시도 합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기가 길이가 563m네요. 563m고 베르사유어 궁 420m보다 120m가 더 길다.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단기간에 지어졌다. 이렇게 빨리 짓는 것도 기술이죠. 평면도라고 합니다. 사진들 쭉 보고 넘어갈게요. 그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그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지금 말들이 집 나르고 있고 사람들이 조립하고 있는 게 보이죠. 겉보기에는 그 현대 건물인데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와서 저렇게 막 도루로 올리고 말들이 와가지고 쇠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예, 하이드파크에 지었는데 1931년인가 그때 유모를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은 예.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이 속에다가 이제 전 세계로부터 그 물건을 모읍니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죠. 콜렉팅하는 거예요. 저기 뭐 대부분 귀족들이 너무 식민지도 많고 땅도 많고 하니까 소장농들이 일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물건들 모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진열하고 자랑하는 게 이 사람들 낙이잖아요. 물건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이제 그 짐들을 이렇게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새로운 물건 전시하고 또 새로운 물건 전시하고 이제 막 창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꽉 차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큐레이터, 미술관의 큐레이터 고용해가지고 큐레이터를 고용해가지고 짐들을 정리하게 시킵니다. 짐들을 정리하게 시켜가지고 어떤 물건을 꺼내놔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은요, 원래 귀족집에 고용돼 가지고 그 집 창고에 무슨 물건이 몇 년도에 주인님이 임금님한테 받아온 물건이다 뭐 이런 거 기록해놨다가 자 그때그때 계속 꺼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바뀌다 보니까 그 거대한 집을 후손들한테 물려줬는데 후손들이 그 집을 받아봤자 쓸 데도 없고 그 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속세 내고 나면요 그냥 대충 박물관이라고 돌리고 자선 사업하는 것처럼 박물관이라고 간판 걸고 사람들 불러다가 입장료 받고 박물관으로 돌려버립니다. 뭐 그게 빅토리아 알버트 호 뮤지엄 좀 되겠네요. 지하 수장고에 너무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여왕님이 지시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모아서 전시하게 합니다. 대영 박람회라고 부르고요. 이거 대영국 제국의 박람회인데 이 속에서 이제 어떤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냐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전시를 하는 의도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영국은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산업이 앞서 나가 있으니까요. 물건을 제일 잘 만드니까 좋은 자리에다가 영국이 만든 물건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에다가 뭐 벨기에, 노르웨이 주 갖다 놓고 아프리카 물건 갖다 놓고 이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조선도 조금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도 왔었고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무슨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건 와 영국 위대하구나 그런 느낌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세계 요즘도 저기 학생들이 런던에 와가지고 대형 박물관 들르고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들르면은 들어가서 보고 그걸 훔쳐왔는지 뭐 어디서 긁고 왔는지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냥 우와 우와 그게 다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정말 대단하구나, 영국 정말 위대하구나 그 느낌밖에 안 듭니다. 영국의 역사가 찬란해 보이고 멋지고 딱 이 시대는 그때입니다. 영국이 실제로 잘 나가던 시대고요.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고 전 세계 물건들 끌어모으고 이건 또 무역 박람회 역할도 하던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영국의 물건들을 사가기도 하고 영국의 국력도 과시하고 제조업 능력도 과시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사회에서 그 기싸움 하던 때 아직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쟁쟁할 때 독일은 아직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독일은 1차 대전 때나 끼어드니까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을 때인가요? 비스마르크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국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전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 뭐라 그러냐 자기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왔으면 와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구나 그런 느낌을 확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뭐 이집트에서 가져온 물건들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물건들 비교해 놓으면 최첨단 기차도 있고 막 최첨단 세공품도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건 전통 하회탈이다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상모 돌리고 있고 옆에서 이게 뭐냐 뭐 자개 갖다 놓고 비교하고 있으면 초라해 보일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대형 박람회는 영국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인사의 시초로 불립니다. 내부의 모습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여왕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서 안에 나무들도 그대로 살려놨네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박람회는 주인공이 뭐냐면요. 신이 아닙니다. 기존에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늘 찬양하던 것, 1800년대 이전까지 찬양하던 건 신이고, 하나님과 왕과 귀족과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 뭐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었다면요. 이 박람회의 주인공은 물건입니다. 물건. 스토프요. 물건이 이 박람회를 가득 채웠다는 게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여왕 시대에 엘리자베스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물건을 제조하는 능력이 세계의 힘의 원천이 되고요.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 물신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보십시오.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건 성당에 있어야죠. 성당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을 지금 막 뜯어와가지고 박람회장에 전시해놨네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절에 가서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건 그 돌로 만든 게 아니라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금박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 신성한 부처님입니다. 제가 가서 맨날 기도 108배하고 기도 드리고 소원 빌고 이게 앉아서 뭐 반야신경 외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대상이지 부처상 자체를 물건으로 따져서 가격을 매기고 이런 짓을 할 수 없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동남아 여행 가면은 부처상을 보면은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줄게요. 파세요. 근데 스님들한테 가서 부처님 이거 파세요. 그럼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어떻게 부처님을 돈 받고 팝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당에 있는 스타인드 글라스라는 건요. 그래서 성령이 태양빛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려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그 성령이 잉태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신앙의 대상인데 이걸 다 뜯어와 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건 물건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신앙이 붕괴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서 단절됐다 그러니까 물건의 속성이 그 물건이라는 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부처님처럼요. 도저히 돈 받고는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어떻게 내가 이 부처상을 니한테 돈 받고 팔겠냐 하고 그렇게 그런 시대에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 부처상 얼마 줄래 1000만 원만 줘 그리고 팔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부처상이 너무 크니까 사올 수가 없잖아, 이 시대에. 그러면 다 못 가져오고 유럽 전통은 토르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목까지만 만드는 거. 부처상의 몸통을 못 가져오니까 목을 잘라서 이렇게 사가지고 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처상 목을 자른다? 말 안 되거든요. 이 아시아 전통에서는. 근데 요즘 아시아에 가면은 태국 같은 데 가면 부처 목만 이렇게 덩그러니 잘라져 있는 조그만 토르소를 팝니다. 길거리에서. 이거는 그 신앙하고 별개로 상품이 된 거죠. 상품이 됐다고 보시면 맞죠. 이거는 공장에서 찍혀 나온 기념품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1850년대 유럽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성당 안에서 왕실에서 기존의 체제를 찬양하면서 뭐라 그럴까 존경의 대상, 떠받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드디어 그 무지몽매한 과거에서 벗어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저때 그 말씀드린 계몽주의 시대, 삐이 비치는 시대, 이렇게 탈주수화되는 시대입니다. 잠시 딴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엊그제 재밌는 걸 봤는데 기사에서 저기 1967년 60 몇 년도에 해운대 백사장에 거북이가 나타났답니다. 2, 300년 된 거북이가 나타났는데 이때 부산 주민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때 부산 온천장을 개발하고 있을 텐데 우와 부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거북이가 왔으니까요. 용궁에서 용왕님이 보낸 특사라고 믿는 거죠. 거북이가 왔으니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거북이를 꽃가마를 태워가지고요. 부산 시내를 구경시켜줬답니다.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조개하고 그거 뭐냐 뭘 먹을 걸 잔뜩 먹이고 술도 주고요. 소주를 3컵인가 갖다 주고 그리고 저기 그 무당 그 스님이 와서 불경을 외워주고 그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요. 길조가 났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노잣돈들 돈을 모아가지고 거북이한테 줬더니 거북이가 해운대 백사장에 알을 150개 놓고 바다로 돌아갔다네요. 이게 참 1960년대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계몽주의 이전 시대가 그런 겁니다. 중세 시대. 세상의 유럽 사람들은 전부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고 물건도 신의 속성을 따른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시대 계몽주의 꿈에서 깨어나 시대입니다. 제가 계몽주의라는 게 꿈을 깨운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몽이라는 게 꿈몽자입니다. 계몽은 꿈을 깨운다. 사람들이 중세 시대 성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풀려나는 시대입니다. 이제 물건 그대로 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거 혹시 제가 너무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 예. 그러면서 어쨌든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물건이라는 게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여왕님이 마시는 코카콜라하고요. 제가 마시는 코카콜라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 사람들한테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마시는 코카콜라랑 제가 마시는 코카콜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트럼프급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미술이 민주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서서히 민주화된다는 게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시대.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홍길동이 얘기하던 것처럼 양반의 씨가 따로 있고 내가 쌍놈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집 나가는 홍길동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대 시대라는 건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방 홍길동 얘기가 나왔는데 홍길동전이 한국에서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불립니다. 신분 타파를 얘기했죠. 이 사람은 금방지게 나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 저 첩이 그 노비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첩의 자식은 양반이 못 되는데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허락했지만 집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뭐 합니까? 대역죄인이죠. 저기 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쌀과 소를 나눠주고 도둑놈들한테요. 도둑놈들한테 쌀과 소와 땅을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 같이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같은 거죠.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훔쳐온 물건들을 나눠 가졌으니까 사회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무너진 사회, 양반 계급제가 무너진 근대 사회입니다. 평등한 사회,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대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제 근대 사회로 전환됐다는 걸 알립니다. 여왕님이 왔지만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근대 시대의 물건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양반들입니다. 유럽, 영국 사회 양반들, 과거의 귀족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와서 보고요. 아, 기계 물건들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여왕님은 자기 국력을 과시했으니까 좋은데요. 양반들은 와서 너무 싫어한 이유가 저 시대가 바뀌는 게 싫거든요. 자기들이 계속 그 로드로 군림하면서 큰 땅을 가지고 자기들은 말이나 타고 파티나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음악 연주회 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평등해지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를 거꾸로 갑니다. 아, 과거가 좋았지. 과거라는 게 언제냐면은 중세 시대겠죠, 아마. 과거가 좋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기계 물건들은 싸구려다, 천박하다 그러면서 이 기계 시대의 물건들을 싫어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뭐로 따지냐면 뭐로 훈민정음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양반 계급들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훈민정음 만든 이유가 세종대왕님이 일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까막눈이라서 말을 못하니까 내가 글을 만든다 그렇게 처음에 밝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양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모시면서 감히 중국 말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만드냐 그건 오랑캐나 할 짓이다 그런 소리를 하고 상소문 쓰고요. 이런 쌍놈의 글들을 누가 배우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겁냈던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자를 어려서부터 천자문 떼고 사서삼경 읽고 과거 격제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글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에서 과거의 중세 유럽 사회에서 신앙이 교황청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일반 민중들이 보통 백성들이 과거의 고대 히브리어인가요? 그 글자로 써진 성경책을 못 읽어서 지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천년이나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쿠덴베르크가 영어로 막 성경책을 찍어가지고 쫙 뿌려버리면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근대 시대에 넘어오면서 물건들이라는 게 계급이 막 무너지고 자기들만 가질 수 있었던 귀한 물건들,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같은 것들, 왕이나 마실 수 있는 코카콜라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싫죠. 그러면 유럽 사회의 귀족들이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통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독재자들, 그 당시에 이제 독재자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히틀러가 대표적입니다. 히틀러가 만드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고대 로마 시대의 건물들 옛날 시대의 물건들을 끌어와 가지고 만들고요. 좀 이따가 이탈리아의 독재자 누구죠? 이탈리아 독재자 이름 까먹었네요. 무솔리니야. 무솔리니하고 무솔리니 맞나요? 그 사람이 노베 챈토 양식이라고 과거에 또 고대 로마 시대의 위용을 되살리자 그러면서 옛날 건물들을 막 짓는데 가보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고전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거 고전 시대의 물건들을 새로 지었다고 신고전, 네오클라시시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잠시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물건들이라는 게 점점 이제 기계 시대로 넘어가고 과거의 귀족들이 아무리 이거 새로 나온 물건들을 싸구려라고 욕을 해도 새로 등장한 자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중상주의 시대 이후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과거의 귀족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장식 미술들 바로크, 로코코, 르네상스, 고대 로마 시대의 미술들 이것들을 싸그리 다 쳐내버립니다.
이게 180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요. 이거 지금 또 그 박람회장의 모습이네요. 아직까지도 많이 옛날의 전통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그 왕실에 귀족들 벽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벽 장식이 상품으로 나와 있네요. 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과거 시대의 물건들. 근데 이런 신화에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길거리 상점에 전시될 것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시로선 충격입니다. 이거는 이게 저기 이 여기에 있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각각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그냥 돈으로 환산돼 가지고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라서 아까 부처님 머리를 돈 주고 사고 팔듯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존 계급들한테는.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쭉 등장하고 이제는 이제 물건이 힘이 되는 시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고전주의 1800년대 중시에 잠시 등장하는 건데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반짝합니다. 이때 몇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진짜 이게 1936년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불타서 없어져 버렸네요. 유리하고 철골로 지어진 게 어떻게 불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유리로 만든 건물이 더워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게 근대 물건사 디자인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뜬금없는 계열가가 등장합니다. 이제 윌리엄 모리스, 제가 지난주에 얼핏 보여드렸던 이 빨간 집이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레드 하우스 사진 어디 갔나? 켄트주에 있는 레드 하우스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로 이게 방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가려고 노력 중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이제 이 영국에서 이제 윌리엄 모리스라는 또 근대 디자인사, 근대 예술사에서 중요한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이란 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상지인데 또 공산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이렇게 칼 마르크스가 지네 나라에서 안 살고 영국 와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거 공산주의 뭐죠 그게 형 선언 그런 걸 쓰고요. 또 여기 윌리엄 스미스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자본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영국 사람입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또 공산주의를 퍼뜨린 나라기도 합니다. 아까 예술도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최초로 또 근대적인 새로운 민주적인 미술 양식을 발전시킨 나라기도 합니다. 또 모순된 게 여기는 민주주의를 의회를 발전시킨 나라인데 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봉건주의 시대 계급을 유지한 나라기도 하죠. 참 묘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은 돈 많은 자본가입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자본가인데 아까 1859년이니까 그 수정궁 박람회가 일어날 때쯤 됐죠. 이제 자본가 계급들이 막 융성하고 물건이 세계의 힘의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이 윌리엄 모리스는 그 수정강 박람회를 보고 되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라는 게 싸구려 물건으로 전락했다. 물건의 가치가 사라졌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물건들은 저급한 물건이다. 그런 물건들을 만들면은 민중들의 삶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공산주의자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건들이 나빠져서 민중들의 삶이 나빠진다. 이게 왜 그런 말 하죠? 물건이라는 건 역사 이래로 물건이라는 건 민중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예품이라는 건 언제나 왕과 귀족들을 위한 겁니다. 모든 물건들이라는 건요. 얘기 잠시 세가지고 조선시대 도자공 얘기 좀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도자공들이 저기
조선시대 도자공은 천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외딴데 산에다가 움막 짓고 혼자 살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저기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가지고 장인들이 앉아서 보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만든 걸 망치로 다 깨버리는 걸 보여주면서 장인 정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고요.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천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라는 건 위에다가 상납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와가지고 싹 가져갑니다. 근데 도자기를 구웠는데 어쩌다가 잘 나오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못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깬 건 못 나온 거가 아니라 잘 나온 도자기를 깹니다. 이거 참 이게 웃기죠. 잘 나온 도자기를 깨는 이유가 너무 잘 나오면 그 관아에서 싹 가져가 가지고 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런 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보상은 안 해주면서요. 천민이니까 보상은 안 해주면서 손도 안 되는 아주 천민인데 물건은 계속 좋은 걸 뽑아내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 공무원 같은 거죠. 똑같은 월급 주면서 일만 자꾸 시키면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잘 나오면 그냥 탁탁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나온 것만 막 나와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막사발입니다. 막사발. 막사발이라는 게 막 대충 만든 거예요. 일그러지고 막 대충 칠해져 있는 게 막사발인데 그게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저기 뭐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조선의 도자공을 잡아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잡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저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제 일본은 유럽이랑 교류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도자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도자기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도자공을 일단 잡아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데려는 갑니다. 그런데 데려가서 공장을 지어줍니다. 공장을 지어주고 그 도자공한테 밑에다가 부하들을 쫙 붙여줍니다. 밑에 부하들을 붙여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거기서 공장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대접을 다 해주면서 좋은 도자기만 만들어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선에서 천민으로서 이렇게 구박받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큰 공장장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집안을 일궈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안들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그 집안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그 집안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잡혀갔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융성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일본 도자를 일으켜가지고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얘기가 샜는데 지금 윌리엄 모리스 얘기하다 그래갔죠. 이 윌리엄 모리스는 이제 천박한 물건들이 얘기가 샜습니다. 이렇게 천박한 물건들이 이게 저기 민중들의 삶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요. 러다이트 운동을 주장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기계를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가 기계를 막 부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들을 일자리를 뺏어간다. 기계는 나쁘다. 막 막연한 두려움으로 부쉈는데 이 사람은 기계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물건을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손으로 만든 물건의 양식은 고딕 시대로 하자. 고딕 시대라는 게 그 중세 고딕이요. 성경 뭐 저기 중세 신에게 봉사하던 그 양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계 시대에 거꾸로 뒤집어져서 손으로 물건을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약간 한술 더 떠서 그까지 하면은 그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약간 좀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 텐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손으로 만든 그 질 좋은 물건을 민중들에게 나눠줘서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런던 시대에 만들었던 가게 사진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손으로 만들자.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 물건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져서 윤택해져서 사회를 변혁시키자. 이런 뜬금없는 주장을 합니다. 일반인들한테 많이 나눠주려면 당연히 기계로 많이 만들어서 나눠줘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약간 좀 낭만가, 돈 많은 낭만가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조그만 스머프 마을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중세 길드 같은 거거든요. 길드라는 게 그 장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물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아주 그 뭐 요즘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요즘은 그런 게 없겠네요. 중세에 그런 길들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람들의 질을 사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자라고 합니다. 물건 만드는 방법은 중세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그 결과는 근대사회, 민주사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장 충몽입니다. 아주 짧은 실험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유럽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미술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꿈꾸고 다 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유토피아라는 게 지상 낙원을 얘기합니다. 지상 낙원. 옛날에 하나님이 만든 천상의 낙원을 가기 위해서 바둥거렸다면 이 금방진 사람들은 지상의 낙원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생전에 지구에서 지구를 우리가 사는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그런 주장이 유토피아고요. 그 유토피아의 방법으로서 미술을 이용해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해서 미술 디자인사에서 이 윌리엄 모리스를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로 꼽습니다. 아까 미술이라는 건 이게 바로 50년 전까지 왕에게 봉사하고 먹고 사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이 미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윌리엄 모리스를 중요한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만든 물건을 보면 윌리엄 모리스 집 레드하우스에 가면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 미술관도 런던 시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건 임금님 위한 물건도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한 물건도 아니고 생활 주변의 물건들을 만듭니다. 생활 용품이라는 거예요. 일반 생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미술이라는 게 민중들을 위해서 뭘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껏. 아까 인상파 미술가들조차도 저기 뭐냐 저기 그 쌀농전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바동거렸습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 당시에 미술을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보면 벽지입니다. 이 벽지가 귀족들을 위한 벽지가 아니라 일반인들 집에 바르는 벽지, 카페트, 문짝 이런 거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읽기 위한 책 같은 거 편집하고 이 문짝이네요. 귀족들을 위한 문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에 바르는 벽지나 뭐 이런 가구들 같은 거 만드네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중세 고딕 양식입니다. 맞아. 고딕을 택한 이유는 중세의 뭐라 그러죠? 스토익 금욕적인 생활로 돌아가자고. 이 사람은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라고 봤습니다. 뭐 약간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또라이입니다. 이게 돈 많은 실험가, 몽상가. 근데 앞으로 계속 또라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시대 말에. 예, 실패합니다. 어쨌든. 실패했지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쭉 넘어갈게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만든 게 주로 벽지들입니다. 벽지 만들고 실내 장식하고요. 일반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이 사람은 공장도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거기 하나하나만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시대에 손으로 만든다는 게 시대를 역행하는 게 분명한데도 이 사람은 손으로 만든 물건이 질 좋은 물건이고 사람 삶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또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직기가 있는데 예, 몇 장 없네요. 그리고 이거 뭐 작품들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여기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이라는 걸 좀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 시대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 1871년이네요. 그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가 막 바뀌는 때입니다. 아까 파리, 영국의 그 수정군 박람회 1851년, 인상파 고호가 활동하던 시기가 1850년대, 그리고 아까 에펠탑 나온 게 1881년,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가
1851, 53년 뭐 그렇습니다. 다 같은 시기죠. 이제 일단 미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미국은 아주 형편없는 시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에 세계사에 등장한 건 1, 2차 대전 거치면서죠. 1차 대전 때도 이런 명함 못 내밀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확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산업 생산력으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다가 확 밀어 보내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확 역전시킨 거지.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세상의 중심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은 또 족보가 없죠. 족보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 뭐냐 인디안들만 인디안을 몇 명 죽였 4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던가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인디안을 4천만 죽였으면 그냥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를 일으켜가지고 별 볼 일 없던 시대입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가보신 분들 계시죠? 시카고 별명이 윈디시티입니다. 윈디시티. 그 옆에 바다만한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막힌 게 없으니까 바람이 샥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근데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의 교회에서 헛간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오데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도시의 3분의 2가 순식간에 확 불로 다 타버렸답니다.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저기 도시를 재건해야 됩니다. 근데 이 1871년이면 아까 영국에서 막 박람회 할 때 철과 유리를 선보였죠 이미. 이 시대가 철과 유리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바뀐 시대라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와 전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그런 농담을 하는데 쌍놈들의 나라라고요. 귀족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귀족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스스로 왕을 만든 게 대통령입니다. 우리들 손으로 왕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반인들 중에서 뽑아낸 대통령이 자기들의 왕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켜야 될 집 짓는 전통이 없습니다. 유럽의 전통이라는 건 아치가 있고 기둥이 있고 조각이 있고 성인상이 있고 자기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새겨 넣는 건데 미국은 전통이 없고 자기들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없죠.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때 당시에 링컨도 위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전통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시카고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돈이 되게 짓고 싶은 겁니다. 아까 자본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저기 수영궁 박람회 때 물건이 돈으로 교환되는 시대라고요. 이 사람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건축업자들처럼 해서 처음으로 이 본에 없는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철골 구조물이라는 걸 많습니다. 과거와 같이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철골로 기둥을 쌓아가지고 벽돌을 꽉 채워서 고층 건물이라는 걸 짓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고요. 제가 유럽에서 성당 지을 때 30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스페인의 가우디 건물은 아직도 100년 더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고층 건물을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유럽 사람들이 늘 하는 장식이 없는 겁니다. 박공 세우고 아치 같은 거 돌로 끼워 맞추고 그러려면 장인이 필요한데 그냥 기계로 턱턱턱턱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은 최대한의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오면서 이 땅을 똑같은 분양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층만 2층만 지으면은 이 정도 돈밖에 못 받는데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카고에서는 건물 높이 짓는 것, 마철루라는 게 등장합니다. 마철루. 이게 스카이스크레이프라고 부르는데요. 시카고가 도시의 3분의 2가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때부터 시카고에서는 건축가들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시카고의 그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까지 고층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 이름 뭐죠? 그 시커먼 네모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건물들의 특징은 장식이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건축이라는 건 예술의 조각판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짓다 보니까 기둥이 많고 기둥에는 조각해야 되고 돌이 하중을 받치다 보니까 창문을 못 내고 창문을 못 내니까 조금 뚫려 있는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꼼꼼하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너른 벽에는 거기다 그림을 계속 갖다 붙이고 공예품 만들어 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철골 구조물은요 돌이 하중을 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창문들을 넓게 뻥뻥뻥뻥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공간이 민주화되는 겁니다. 모든 공간이 똑같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벽이 기둥의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서 이걸 커튼월 구조라고 부릅니다. 커튼월 구조. 저기 뭐냐면 유럽의 돌 건물들은 벽을 제거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벽이라는 게 헛벽입니다. 이미 속에 뼈대로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벽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벽이라는 건 그냥 커튼의 역할을 한다. 햇빛 가려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커튼월 구조라고 부르고 하늘에 쭉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이만큼 깎아냈습니다. 지금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잘려 있는데 이게 하늘을 그 스크레이퍼 긁어냈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죠? 스크레이퍼 벽에 페인트 긁어내는 거, 껌딱지 떼는 거 그런 걸로 하늘을 쭉 긁어 올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카이 스크레이퍼 하늘을 긁어냈다고 부릅니다. 스카이 스크레이퍼라는 건 하늘을 긁어낼 만큼 하늘 높이 올라간 건물이라는 얘기고 고층 건물은 이때 시카고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시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과학의 시대입니다. 이제 물건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고 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96년이네요.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건축가가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거 미술사 디자인사에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 말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건의 형태라는 게 기능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신앙을 따르고 왕의 권위를 따르고 뭐 이렇게 신분의 계급에 종사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왕에게 봉사하고 서양에서는 신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일반 민중들도 색깔, 형태, 모양 이렇게 마음대로 소비를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술이 계급과 신분에서 벗어나서 기능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기 윌리엄 모리스는 미술이 민중에게 봉사하는 거,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건축도 디자인도 기능을 따른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확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제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쓸데없는 이해 안 되는 그림들을 그랬지라고 하실 텐데 이건 또 인상파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 인상파는 그래도 뭘 그렸는지 알아봤거든요. 대충 그렸지만 하늘 그렸구나. 대충 그렸지만 사람을 그렸구나. 그것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뭘 그렸냐 장난치냐 이렇게 됩니다. 장난치냐가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기계의 시대로 확 넘어갑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이네요.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제 많이 재밌어지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 한 시간이 후딱 가버렸는데, 저기, 혹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게 해가지고, 다들 마이크 꺼놓고 계셨는데,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